올해 입시죠. 2027학년도에는 대학 신입생의 80% 이상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수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온 기록을 가장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올해의 최종 합격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고 계신 그 숫자요. 작년 자료는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고 충원 합격과 최종 등록까지 모두 끝나야 그때 비로소 올해 최종 등록자들의 입시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세상에 없는 숫자를 미리 맞히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럼 최종 등록자들의 입시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일반 4년제 대학 수시는 한 사람이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죠.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결국 등록할 수 있는 대학은 한 곳입니다. 나머지 대학의 합격은 포기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과가 1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최초 합격자 가운데 4명이 다른 대학에도 붙었어요. 그 4명은 자신이 더 가고 싶은 대학에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이 학과에는 4명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대학은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최초 합격선 바로 아래에 있던 학생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려요. 예비 1번, 예비 2번, 3번, 4번. 이렇게 최초 발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로 합격하는 것을 추가 합격, 줄여서 추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일이 벌어져요. 새로 연락받은 예비 1번 학생도 이미 다른 대학에 등록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이 등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예비번호로 다시 연락이 갑니다. 한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아래로 또 그 아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번호가 돈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과 최종 등록이 모두 끝나야 그때 비로소 올해의 최종 입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찾으시죠. 내신 2.3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왜 아무도 시원하게 답을 못할까요? 올해 지원자들이 어디에 몰릴지, 누가 수능 최저를 맞출지, 몇 명이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2등급이면 이 대학이라는 깔끔한 정답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범위를 좁혀야 하나로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를 한 번에 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을 하나씩 넣어가며 범위를 좁히면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7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과 전형 시행계획, 대학이 공개한 전년도 입시 결과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느 학과가 올해 비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면 거기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니까요. 대신 부모님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1단계로 가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요. 언제나 좌표 확정입니다. 전형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형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우리 아이가 가진 재료를 먼저 알아야 고를 수 있어요. 재료는 크게 3가지예요. 내신, 모의고사, 생기부. 이 3가지를 먼저 나란히 놓아봐야 어떤 전형을 우선해서 살펴볼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갈까 그 대학 이름을 적기 전에 종이에 이 3줄부터 써보세요. 첫 번째 줄은요. 전 과목 등급은 몇이고 주요 교과 등급은 몇인가입니다. 이 2개를 모두 적으셔야 돼요.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주요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이라도 A대학 기준으로는 2.1이고 B대학 기준으로는 1.8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과목 평균 하나만 들고 대학을 찾으면 지원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마이페이지 성적관리 학생부 성적 순서로 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 성적을 한번 입력해 두시면 교과조합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어떤 과목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만 볼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다 볼 때, 학년별 반영 비율이 20대, 30대, 50대일 때와 전학년을 똑같이 볼 때, 이게 전부 다른 숫자로 나와요. 이 화면만 봐도 같은 아이인데 조합에 따라 2.1등급대에서 2.7등급대까지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등급은 하나가 아닙니다. 대학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줄에 2개를 적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가에서 성적을 입력하고 이 화면을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화면을 보면서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어디가 사이트 실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거든요. 아직 안 보셨으면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둘째 줄은요. 최근 모의고사 기준으로 2개 영역 합과 3개 영역 합이 각각 몇 가지 되는가입니다. 수능 최저는 대학과 전형에 따라 2개 영역 등급 합이 5,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죠. 예를 들어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이라면 2개 영역 합은 5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2, 수학 3, 탐구 2라면 3개 영역 합은 7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최근 모의고사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3월, 6월 여러 차례의 결과를 한번 함께 보시는 거예요. 한 번 우연히 맞춘 것인지 반복해서 맞출 수 있는 기준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째 줄이에요. 생기부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질문이나 관심의 축을 하나 말할 수 있는가예요.
예, 아니오로 먼저 적어보시면 됩니다. 아이 생기부가 좋아요. 담임선생님이나 상담하시는 분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좋다는 뜻인지는 잘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권하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이 있어요.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야? 아이가 자신의 질문이나 관심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생기부 안에서 중심축을 찾기가 비교적 쉽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했던 활동만 나열하고 왜 그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활동은 많지만 서로 연결되는 흐름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그 대답이 성공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고 왜 안 됐는지 찾아본 뒤 다시 시도해봤어요. 이런 설명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대학은 성공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고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생각을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했다고 말하면 실망하기보단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안 됐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엔 무엇을 해봤어? 좋은 기록은 매끄러운 성공담보다 생각이 계속 이어진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전형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줄, 내신이 가장 강하다면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줄, 모의고사 경쟁력이 강하다면 정시를 기본축으로 두고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줄, 생기부 안에서 학업과 탐구의 과정이 잘 드러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고요. 이 세 줄만으로 전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전형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지는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이는요, 내신은 2점대 초반이라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최저를 맞출 듯 말 듯 하고요. 생기부는 나쁘진 않은데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셋 중 하나가 확실히 튀는 학생은 오히려 많지 않아요. 이럴 때는 가장 강한 것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약한 것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최저가 높은 전형의 우선순위를 낮추고요. 생기부에서 학업 역량이나 탐구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학종의 비중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전형보다는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더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강한 것을 못 찾겠으면 먼저 약한 것을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선택지 안에서 다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수시 6장을 채우는 일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조건을 하나씩 지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4단계 전체가 사실 이 이야기예요. 내신이 아쉬우니까 학종으로 가자, 정말 많이 하시는 생각이죠. 그런데 학종은 낮은 내신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전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기에 수학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고 관련 수업에서 꾸준히 질문하고 탐구한 흔적이 있다면 평가자는 성적만이 아니라 그 맥락까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신이 아쉬운데 학업과 탐구의 과정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학종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종은 내신을 덮어주는 전형이 아니라 내신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체를 맥락 속에서 읽는 전형입니다. 2027학년도 숭실대는요, SSU 미래인재 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눴어요. 새로 신설되는 서류형은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163명을 선발합니다. 평가 비중은 학업 역량이 10%, 탐구 역량이 60%, 공동체 역량이 30%예요. 숭실대는 이 탐구 역량에서요,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를 수행한 과정과 내용, 자료 활용의 적절성, 결과 분석의 논리성 등을 살펴본다고 밝히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탐구 주제의 제목만 화려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고 어떤 자료를 활용했고 어떻게 분석하고 결론을 냈는지를 매우 큰 비중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학과 전형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요. 숭실대 서류형은 탐구 역량이 60%죠.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이 잘 드러나는 학생에게는 강점을 보여주기 좋은 전형입니다. 반면에 다른 대학이나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비중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생기부가 무조건 좋다, 우리 아이 생기부는 나쁘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생기부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강점이 어느 대학의 평가 기준과 더 잘 맞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좌표를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표가 잡히셨으면 두 번째로 갈게요. 대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정하는 카드를 순서상 두 번째에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안정카드입니다. 6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정하기 쉬운 그 카드를 오히려 초반에 먼저 정하셔야 돼요. 안정카드가 비어있으면요, 나머지 5장이 전부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뒤가 하나도 없으면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낮춰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장이 전부 상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안정도 아닌 애매한 중간 구간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반대로 안정카드 한 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나머지 카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향을 쓰고 싶을수록 먼저 안정카드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기본형으로 권하는 배분은 안정 1장, 적정 3장, 상향 2장
2장입니다. 안정카드가 불확실하거나 재수 의사가 전혀 없다면 안정이 2장, 적정이 3장, 상향 1장으로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정시 경쟁력과 재수 가능 여부, 희망 학과의 폭, 지역과 대학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배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장수 자체보다 6장 모두가 비슷한 위험 구간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올해의 최종 합격선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대학이 공개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많이 활용하는 숫자가 최종 등록자의 70% 컷입니다. 이 70% 컷은요, 최종 등록자들을 학생부 교과 성적 순으로 놓았을 때 상위 70% 지점에 있는 학생의 성적이에요. 최종 등록자가 100명이라면 70번째 지점이고요. 10명이라면 교과 성적 기준으로 7번째 정도의 위치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70% 컷은 마지막 등록자의 성적이 아닙니다. 70% 컷 지점 아래에도 30% 최종 등록자가 더 있어요. 80%, 90%, 100% 컷은 대학이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등록자의 성적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숫자를 우리 아이의 단순 평균 등급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학마다 반영 교과와 과목, 학년별 비중과 진로 선택 과목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대학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대학별 환산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 영상에서 70% 컷을 찾는 방법도 함께 다뤘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카드 체크리스트는요. 자, 첫 번째는 작년 70% 컷보다 우리 아이의 대학별 환산 성적이 어느 정도 여유있게 앞서는가예요. 거의 비슷하다면 안정이라기보다는 적정 구간에 가깝겠죠.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가 없거나 있다면 최근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충족하고 있는가입니다. 한 번만 간신히 맞춘 수준이라면 안정카드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가요. 수능 최저가 폐지되거나 신설됐고 서류 평가가 새로 들어왔거나 모집 인원이 크게 줄었다면 작년 70% 컷의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안정 쓰기가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12년을 준비한 입시인데 왜 아깝지 않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정카드를 무조건 빼버리면 나머지 카드에서도 불안 때문에 조금씩 낮춰 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은 포기하는 카드가 아니라 나머지 카드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이런 함정도 있어요. 숙명여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에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교과 100%로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교과 70%와 서류평가 30%로 바뀌었고요. 약학부를 제외한 인문자연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존에 수능 최저 부담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서류평가 30%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교과 성적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크게 바뀐 대학은 작년 숫자를 그대로 안정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가장 계산이 필요한 구간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순서는 적정 구간입니다. 6장 중 3장 정도가 이 구간에 들어가고 사실 여기에서 승부가 가장 많이 갈립니다.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럼 50명 중 1명이 붙는 거네. 여기는 못 쓰겠다. 이렇게 바로 포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표면 경쟁률만 보면 실제 경쟁 상황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질 경쟁률은요. 실제로 전형에 응시하고 수능 최저까지 충족한 인원 나누기 모집 인원으로 봐야 돼요. 충족률의 숫자만 보지 말고요. 그 비율의 분모가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2025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언어 논술 34.5%, 수리 논술 37.1%였어요. 지원자 중 상당수가 최저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대학이 공개한 충족률이 전체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라면요. 표면 경쟁률이 50대 1이고 충족률이 35%일 때는 최저 충족자 기준 경쟁률은 약 17.5대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표면 경쟁률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경희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강화된 뒤에요. 최저 충족률이 2024학년도 73%에서 2025학년도 64.3%로 낮아졌고요. 같은 시기에 합격선도 하락했습니다. 최저가 강화되고 충족자가 줄어들면서 최저를 맞춘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걸 모든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저가 강화되더라도 지원자가 더 많이 몰리면 합격선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요.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의 변화도 함께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강화된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전형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성이지 자동 합격 공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거의 줄지 않는 전형도 있어요. 지원자
지원자 대부분이 높은 수능 경쟁력을 갖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출발선이고 그 다음에는 서류와 면접 경쟁력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전형의 실제 충족률을 확인해야 돼요. 올해는 학종에도 수능 최저가 새로 들어온 전형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 융합인재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새로 적용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학업, 탐구 역량이 좋으면서 모의고사 성적도 안정적인 학생에게는 강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죠. 반대로 생기부는 좋지만 3개 영역 합 6을 충족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진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상향 카드 한두 장을 어떻게 넓힐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순서는 상향입니다. 작년에 입결이 유난히 낮아진 곳을 보면 여기 작년에 컷이 내려갔네, 올해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입결이 유난히 낮았던 곳은 올해 많은 수험생이 함께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자가 몰리면 합격선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작년 입결이 유난히 높았던 곳은 지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공식은 아닙니다. 모집 인원이 줄었는지, 수능 최저나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지, 비슷한 학과의 선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향은 작년에 낮은 숫자 하나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지원 심리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함께 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자리도 있어요. 바로 신설 전형과 분리된 전형입니다. 작년 입결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년 데이터가 없다는 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몰릴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 평가 방식과 비슷한 기존 전형의 입결을 함께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입결이 있어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27학년도에 기존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명칭을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꿨고요. 교과 정성평가 비중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교과 정량평가 90%와 교과 정성평가 10%를 반영했는데요. 2027학년도에는 교과 정량평가 80%와 교과 정성평가 2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2배로 커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과 정성평가는 단순히 내신 등급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진로와 전공 분야를 탐구하기에 적절한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학생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 숫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 70% 컷만 보고 내 등급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공과 연결되는 과목을 충실하게 선택하고 그 안에서 좋은 학업 과정을 보여준 학생이라면 정성평가에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한 학생도 이제 내신 숫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과목 선택과 수업 안에서의 학업 과정을 함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작년 입결이 없거나 전형이 크게 바뀌어서 작년 입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곳은 예측의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우리 아이가 그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좌표부터 확정합니다. 내신, 모의고사, 생기부 이 세 줄을 먼저 적으시고요. 모두 애매하다면 강한 것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가장 약한 것, 맞지 않는 조건부터 지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정카드를 먼저 못 박았어요. 기본은 안정 1장, 적정 3장, 상향 2장이에요. 다만 재수 가능 여부와 정시 경쟁력에 따라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적정 구간은 실질 경쟁력을 다시 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표면 경쟁률만 보지 마세요. 실제 응시율과 충족률, 그 비율의 분모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한두 장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작년에 입결이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몰리는 곳보다 지원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되나요? 반드시 이 순서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순서로도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 순서로 보면 6장의 위험도가 한쪽에 몰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 없이 한 장씩 채우면 나중에 한 장을 바꿀 때 나머지 5장이 모두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 순서는요, 고3, 9월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1, 고2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4단계는 거꾸로 읽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됩니다. 1단계의 세 번째 줄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이어진 질문이나 관심의 축을 하나 말할 수 있는가? 고3 원서 접수 직전에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그때 갑자기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줄은 지금 수업을 듣고 수행평가를 하고 책을 읽고 궁금한 것을 다시 탐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숭실대가 탐구 역량을 60% 반영하는 것도,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들리죠? 올해가 마지막이다. 재수는 절대 안 된다. 2028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 숫자는 전체 대학의 공식 통계가 아니라
아니라 종로학원이 주요 10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예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주요 10개 대학 수시에서 N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선발 인원은 2027학년도 1942명, 전체의 10.1%에서요, 2028학년도 4,894명, 전체의 24.2%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전형도 많긴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대학과 전형별 자격을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공포가 아이의 지원을 지나치게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과 노력보다 무조건 낮은 대학만 적게 된다면 그 선택도 나중에는 후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불안해서 낮추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알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부터 비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막연한 불안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를 한번 종이에 4줄로 적어두세요. 좌표, 안정, 변수, 확장. 이 4줄만 있어도 수시 6장을 훨씬 덜 흔들리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우리 아이의 입시 방향을 직접 정리해보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탐구온 입시비서 학부모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